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은성그룹 40층 최고 경영자 회의실을 지배하고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끝에 앉은 권태하 회장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방 안을 훑자 임원들은 마치 포식자 앞에 사냥감처럼 숨을 죽였다. 은성그룹 역사상 최악의 법적, 언론적 위기가 닥친 순간이었다. 상황 보고. 권태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임원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룹의 사활이 걸린 너시티 프로젝트가 정체불명의 시민단체에 의해 발목이 잡혔고 동시에 비자금 의혹까지 터져나오며 주가는 연일 폭락 중이었다.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정확하게 은성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법무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조작하며 입을 열었다. 상대 측 소송 대리인이 오늘 협상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정의 법무법인의 강윤서 변호사입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했다. 독사라는 별명을 가진 최근 몇 년간 승승장구하며 대기업들을 상대로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인물이었다. 권태하는 미간을 살짝 좁혔다. 강윤서,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의 위기를 만들어낼 인물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가 아는 유일한 강윤서는 5년 전 자신의 삶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연약하고 따뜻했던 여자였다. 하지만 그 여자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리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녀를 밀어냈으니까 바로 그때 묵직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리드미컬하게 울리며 다가왔다. 시선이 집중된 곳에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 차가운 지성미가 흐르는 얼굴,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동자. 권태하의 심장이 순간 얼어붙는 듯 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만년필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멀리 사라지고 오직 한 사람의 모습만이 그의 망막에 각인되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잊으려야 잊을 수 없었던 그 얼굴.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가 알던 따뜻한 윤서가 아니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의 법무법인의 강윤서 변호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시선은 권태하를 똑바로 향했지만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무심했다. 그녀는 그를 지나쳐 법무팀장 맞은편 원고 측 자리에 당당히 앉았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보조 변호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자료를 펼쳐놓았다. 권태하는 간신히 표정을 수습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이렇게 세차게 뛸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산 지 오래였다. 5년 전 가문의 더러운 암투 속에서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버렸다. 다시는 자신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그의 가장 강력한 적이 되어 돌아왔다. 강윤서는 태블릿을 켜고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은성그룹의 너시티 프로젝트가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하고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위조한 증거 자료입니다. 그녀가 화면을 회의실 중앙 스크린으로 전송하자 은성그룹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의 논리는 날카로웠고 증거는 명확했다. 그녀는 은성그룹의 법무팀이 예상했던 모든 반박 경로를 미리 차단하고 있었다. 권태하는 그녀의 발표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5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그 연약했던 여자가 이토록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었을까? 강윤서 변호사. 권태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폭풍전야임을 알 수 있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는 게 좋겠군. 이런 식의 여론전과 협박은 은성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잘 알 텐데. 그의 눈이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강윤서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차가워서 보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권태하 회장님, 저는 협박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러 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프로젝트의 전면 백지화와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추가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만약 오늘 오후 6시까지 은성그룹의 공식적인 사과와 계획안을 받지 못한다면 이 자료들은 즉시 검찰과 모든 언론사에 배포될 것입니다.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5년 전 그가 기억하던 사랑이나 온기는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다. 회의는 그렇게 일방적인 선전포고와 함께 끝났다. 강윤서가 팀을 이끌고 회의실을 나가는 순간까지 권태하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가 문을 닫고 완전히 사라지자 그는 마치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임원들은 감히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었다. 김비서. 권태하가 허공을 향해 나직이 불렀다. 네, 회장님. 그림자처럼 대기하고 있던 김비서가 즉시 다가왔다. 강윤서 변호사, 5년 동안의 모든 행적을 알아봐. 사소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30분 안에 내 집무실로 보고해. 그의 목소리에는 이성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권태하는 임원들에게 대책을 마련해 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그는 최고층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다. 오직 얼음처럼 변해버린 강윤서의 얼굴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왜 돌아왔을까? 복수를 위해서, 아니면 정말 그녀가 말한 정의를 위해서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상처가 그녀를 이렇게 괴물로 만든 것일까? 수만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5년 전,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를 위안해왔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눈을 본 순간 그 모든 것이 변명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정확히 30분 뒤 김 비서가 긴급 보안 파일 하나를 들고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 있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하지만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 비서는 태블릿을 권태하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권태하는 마른 침을 삼키며 파일을 열었다. 파일의 첫 부분은 예상대로였다. 강윤서는 5년 전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기적처럼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1년 전 정의 법무법인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한국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녀의 이력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가족관계. 권태하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강윤서, 미혼. 그리고 그 아래에 나란히 적힌 4개의 이름. 보호자 관계로 등록된 4명의 아이들.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확대했다. 내 쌍둥이, 4년 6개월 전 출생.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지만 권태하의 숨을 완전히 먹게 한 것은 아이들의 이름이었다. 권지한, 권지후, 권지율, 그리고 권지아. 모든 아이의 성이 권씨였다. 은성그룹의 권씨,
자신의 성씨 강윤서는 결혼하지 않았다. 그런데 4명의 아이들이 그의 성을 따르고 있었다. 5년 전 그가 그녀를 떠나보냈던 바로 그 시기에 그녀는 임신을 했던 것이다. 그것도 4명의 아이를, 그의 아이들을 권태하는 손을 떨며 태블릿을 붙잡았다. 화면에는 4명의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떠 있었다. 눈, 코, 입, 그를 비난하듯이. 사진 속의 4 천사는 모두 권태하. 그 자신을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가 버렸던 여자가, 그가 몰랐던 그의 아이 넷을 데리고 돌아온 것이었다. 권태하의 집무실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그 안에 담긴 내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과 권이라는 성씨에 고정되어 있었다. 심장이 차가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저려왔다. 5년 전 그는 그녀를 지옥 같은 현실에서 밀어내어 보호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그녀를 4명의 아이들과 함께 더 깊은 고독의 심연으로 밀어 넣었다는 것이었다. 김비서, 권태하의 목소리가 쉰 듯 갈라져 나왔다. 네, 회장님. 잠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대기하던 김비서가 즉시 응답했다. 미국에서의 5년 출산 기록, 병원 진료 내역, 거주지, 아르바이트 기록까지 그녀가 숨쉬었던 모든 순간을 찾아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당장. 그의 명령에는 절박함과 분노,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조사 결과가 실시간으로 그의 개인 단말기에 전송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자가 4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홀로 감내해야 했던 처절한 사투의 기록이었다. 5년 전 권태하가 남긴 차가운 이별 통보와 비행기 티켓 한 장을 들고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강윤서는 이미 임신 8주 차였다. 그리고 한 달 뒤 산부인과에서 그녀가 들었던 소식은 내 쌍둥이라는 기적과도 같은 절망이었다. 권태하는 보고서의 한 구절에 시선이 멈췄다. 고위험 산모, 조산 위험 극대, 즉각적인 입원 및 절대 안정 필요.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다. 그가 그녀를 밀어낸 이유는 당시 은성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그를 위협하던 숙부 권영진의 마수에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권영진은 네가 가장 아끼는 것을 먼저 부러뜨릴 것이다 라고 공공연히 협박했었고 권태에게는 강윤서가 그 가장 아끼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버렸지만 그 결과가 이토록 참혹할 줄은 몰랐다. 강윤서는 입원 대신 로스쿨 야간반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만삭의 몸으로 식당 아르바이트를 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저체중과 영양실조로 길거리에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던 기록도 첨부되어 있었다. 권태하는 주먹을 3개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윤서가 느꼈을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침내 출산일, 30주의 이른둥이로 태어난 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로 옮겨졌다. 상상을 초월하는 병원비 청구서가 그녀에게 날아들었다. 권태하는 눈을 감았다. 그 시각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숙부와의 경영권 다툼에서 승리하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가 은성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동안 그의 여자와 그의 아이들은 생사의 기로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윤서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독해져야만 했다. 그녀는 로스쿨을 2년 만에 조기 졸업했고 가장 어렵다는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한 번에 합격했다. 낮에는 로펌의 인턴으로,
밤에는 내 아이의 엄마로. 그녀는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쪼개어 살았다. 그녀의 이력서에 적힌 화려한 성공이라는 단어 뒤에는 피와 눈물, 그리고 강철 같은 모성애가 숨겨져 있었다. 한편 그 시각 강윤서는 퇴근 후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와 있었다. 독사라 불리던 법정에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자신에게 달려드는 4개의 작은 폭풍을 맞이하고 있었다. 엄마다. 엄마 왔어요. 3명의 아들 지한, 지후, 지율과 유일한 공주님. 지아가 그녀의 다리에 매달려 제잘거렸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잘 보냈어요. 윤서는 아이들을 차례로 안아들며 뽀뽀를 퍼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회의실에서의 차가운 가면 대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아이들 역시 엄마의 품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내 아이는 기적처럼 건강하게 자라주었다. 모두 엄마를 닮아 영리했고, 또 그들의 아버지를 닮아 고집스러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윤서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베이비시터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시터가 돌아간 후 오피스텔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끊임없이 엄마, 이거 봐요. 지안이가 내 로봇 망가뜨렸어. 라며 그녀를 찾았다. 윤서는 능숙하게 아이들의 분쟁을 해결하고 영양가 있는 저녁 식사를 차렸다. 내 아이를 동시에 씻기고 책을 읽어주고 재우는 일은 웬만한 성인 남성도 감당하기 힘든 중노동이었지만 윤서는 이 모든 과정을 사랑스럽게 해냈다. 아이들이 잠든 후에야 그녀는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녀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내일 법정에 제출할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이번 은성그룹의 소송을 맡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너시티, 부지의 피해자들이 바로 5년 전 자신이 미국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자신을 도와주었던 교포 노부부의 친척들이었다. 그녀는 은혜를 갚기 위해, 그리고 거대 권력에 맞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싸움을 시작했다. 상대가 권태하라는 것을 알았을 때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는 더 이상 5년 전에 약한 강윤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 아이의 엄마였고 무엇보다 강인한 변호사였다. 같은 시각 권태하는 김비서가 추가로 보내온 사진들을 보고 있었다. 내 아이의 첫 돌잔치 사진이었다. 작은 한인교회에서 몇몇 지인들만 모인 초라한 돌잔치였지만 사진 속 윤서와 아이들은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권태아가 모르는 한 남자가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다. 순간 권태아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김비서, 이 남자 누구지? 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김비서의 답장은 즉각적이었다. 미국 지사에서 확인한 바로는 강 변호사님의 로스쿨 동기이자 현재 정의법무법인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변호사 마이클 장입니다. 5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며 강 변호사님과 아이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가족처럼. 권태하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자신이 비워둔 5년의 세월 동안 다른 남자가 그녀와 아이들의 곁을 지켰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날카롭게 핥히었다. 질투와 죄책감이 뒤엉켜 그를 괴롭혔다. 그는 태블릿을 거칠게 닫아버렸다. 그는 숙부 권영진을 떠올렸다. 그 늙은 여우는 아직도 은성그룹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이번 너시티 프로젝트의 위기 뒤에도 분명 그가 있을 터였다. 5년 전 그는 윤서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떠나보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스스로 호랑이 굴로, 그것도 4마리의 어린 호랑이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권태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잘못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었다. 그가 5년 동안 지키려 했던 것은 은성그룹의 왕좌만이 아니었다. 언젠가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와 어쩌면 그들의 아이까지 지킬 수 있는 완벽한 성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제 그녀가 돌아왔다. 적의 모습으로 4명의 아이들과 함께 권태하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녀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설령 그것이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을 의미하더라도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아침 강윤서 변호사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주선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강윤서의 공격은 멈출 줄 몰랐다. 첫 번째 협상 결렬 직후 그녀는 마치 준비된 수순이라는 듯이 은성그룹의 가장 아픈 고리를 찾아냈다. 노시티 프로젝트의 메인 투자자였던 해외 사모펀드를 상대로 투자 위험성 및 불법성에 대한 경고 서한을 발송한 것이다. 동시에 그녀가 확보한 환경평가 조작의 스모킹건 일부가 특정 경제매체의 익명으로 흘러 들어갔다. 은성그룹 이사회는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권태하가 어제 회의실에서 보였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이 당장이라도 프로젝트가 좌초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임원들 사이에 번졌다. 회장님, 이대로 가다간 투자금 회수는 물론이고 그룹 전체의 신용도가 바닥을 칩니다. 어떻게든 그 독사 같은 변호사 입을 막아야 합니다. 한 임원이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권태하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입을 막으라, 5년 전 방식으로 말인가. 그의 목소리에 담긴 냉기에 임원은 입을 다물었다. 권태하는 지금 자신이 2개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음을 알았다. 하나는 강윤서라는 이름의 예리한 창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룹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늙은 여우. 그의 숙부 권영진이었다. 바로 그 시각 권영진 은성그룹 고문은 자신의 호화로운 한옥 저택에서 여유롭게 난을 치고 있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보고받으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 계집이 그 정도로 칼을 갈았단 말이지. 그의 곁에 선 비서가 조용히 답했다. 네, 고문님, 강윤서 변호사의 공세가 예상보다 거셉니다. 권 회장도 상당히 고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진은 붓을 내려놓았다. 태하, 그놈은 아직 어려. 제 아비의 냉혹함은 반도 못 배웠지. 5년 전 그놈이 그 계집을 제 손으로 쳐냈을 때부터 이 날을 기다렸다. 권영진이야말로 이번 너시티 프로젝트의 비자금 의혹을 언론에 흘린 장본인이었다. 그는 강윤서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이용해 조카인 권태하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이제 마지막 불을 지필 때가 되었군. 권영진이 비열하게 웃었다. 그저 그런 법정 싸움으로는 성에 안 차지. 내일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확실한 것 한 방이 필요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뭐겠나. 돈, 권력, 그리고 금지된 사랑과 배신이지. 그는 비서에게 무언가를 지시했고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뒤집혔다. 모든 포털 사이트와 조간신문의 한 면을 장식한 것은 은성그룹의 프로젝트 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스캔들이었다. 단독 은성그룹 권태하 회장, 5년 전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당하나 화제의 독사 변호사. 알고 보니 회장의 숨겨진 여자. 그러나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몇 시간 뒤 한 연예 매체에서 후속타를 터뜨렸다. 충격 포착, 강윤서 변호사와 4명의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의 성싱. 권 K1 씨 기사에는 강윤서가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유치원 행사에 참여한 파파라치 사진이 흐릿하게 실려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 윤곽은 누가 봐도 어린 시절의 권태하를 떠올리게 했다. 권태하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태블릿을 집어 던졌다.
유리 파편이 흩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의 통제력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감히 누가 내 아이들을 건드려. 그의 분노는 강윤서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이들과 윤서를 이 더러운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인 자를 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가 누구인지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김비서. 그의 고함 소리에 김비서가 뛰어들어왔다. 당장 강윤서 변호사 자택과 사무실, 아이들 유치원에 경호팀을 붙여 파파라치든 해충이든 접근하는 모든 것을 막아 그리고 권영진 고문의 모든 동향을 감시해. 그 늙은 여우가 지금쯤 어디서 웃고 있을지 뻔하니까. 한편 정의 법무법인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백 통의 전화가 빗발쳤고 사무실 아픈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강윤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이 싸움이 힘들 것이라 각오했지만 이런 방식일 줄은 몰랐다. 그녀가 5년간 목숨처럼 지켜온 아이들이 대중의 가십거리로 전락한 순간이었다. 마이클 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윤서 씨, 괜찮아요. 이건 명백한 인신공격이에요. 당장 언론중재위에 제소해야. 강윤서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괜찮지 않아요. 마이클, 하지만 지금 무너지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이건 권태아가 한 짓이 아니에요. 이건 더 교활하고 더러운 자의 짓이죠. 그들은 나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나에게 더 큰 명분을 주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었다. 권태아의 개인 휴대폰이 울린 것은 그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려던 순간이었다. 발신인은 강윤서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나야. 5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그녀의 사적인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이게 당신이 원하는 그림이었어, 권태아 씨.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그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내 아이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서 당신 숙부와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속셈이었나 오해였다. 하지만 권태아는 지금 변명할 수 없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니야.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지. 당신과 아이들은 위험해. 내 숙부는 당신들이 내 유일한 약점이라는 걸 알아챘어.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와서 당신의 보호라도 받으라고. 5년 전처럼. 강윤서의 목소리에 조소가 섞였다. 권태아는 눈을 감았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싸울 때가 아니야. 적어도 아이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야. 당장 만나야겠어.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아니, 그곳은 이미 기자들에게 점령당했겠군. 내가 보내는 차를 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 그의 목소리는 애원이 아닌 명령에 가까웠다. 법정 밖에서 두 사람의 진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하늘이 무너질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강윤서는 정의 법무법인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다. 이미 정문과 후문은 아이들의 사진을 한 장이라도 더 찍으려는 기자들과 유튜버들로 아비규환이 된 상태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하원시킬 시간조차 놓쳐버렸다. 다행히 마이클 장이 기지를 발휘해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먼저 피신시켰지만 이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초조하게 차 안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을 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녀의 차 옆으로 다가왔다. 차창이 내려가고 나직지만 낯선 얼굴. 권태아의 비서실장인 김 비서가 나타났다. 강 변호사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곳은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차를 타시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만나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 그 한마디가 강윤서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붙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차를 버려두고 김 비서가 이끄는 채 올라탔다. 차는 기자들의 눈을 피해 물 흐르듯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빗속을 뚫고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으로 향했다. 차가 멈춘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고립된 듯 지어진 현대식 저택이었다. 은성그룹의 비공식 영빈관이자 권태하의 개인적인 피신처였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쏟아지는 비가 그녀의 어깨를 적셨다. 거대한 현관문이 열리고 권태하가 무거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이나 회의실이 아닌 사적인 공간에서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들어와. 비 맞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강윤서는 대답 없이 그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거실은 통유리창 너머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강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화려하지만 차가운 공간이었다. 이게 당신이 원했던 거야. 강윤서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는 그를 돌아보며 불꽃처럼 타오르는 눈으로 그를 쏘아붙였다. 내 아이들을 당신 가문의 더러운 싸움 한복판에 끌어들인 게 당신 계획이었냐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권태하는 그녀의 비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냈다. 아니,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 아이들을 건드린 건 내가 아니라 내 숙부 권영진이야. 강윤서가 코웃음 쳤다. 숙부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당신들 재벌가의 추악한 권력 다툼에 왜 내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어야 하지. 그게 상관 있으니까. 권태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눈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5년 전 내가 당신을 떠나보낸 이유가 바로 그거였으니까 당신을 그 싸움에서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그는 거실 중앙으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다.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나는 처음으로 약점이 생겼어. 숙부는 그걸 놓치지 않았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가장 먼저 부러뜨리겠다. 그게 그 인간의 협박이었어. 그는 강윤서 앞에 섰다. 비에 젖은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당신을 버리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없어. 권영진은 당신을, 아니, 그때 이미 우리 뱃속에 있었을 아이들까지도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당신을 밀어냈어. 내가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당신을 살리기 위해 내 심장을 도려낸 거였다고. 순간 거실에는 빗소리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윤서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녀가 지난 5년간 상상했던 모든 이유들, 그가 변심했거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거나 혹은 가문의 반대에 부딪혔을 거라는. 하지만 이런 이유는 아니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진실은 그녀가 5년간 쌓아온 분노의 벽을 허무는 듯했다. 하지만 그 벽은 단단했다. 그녀는 그가 내민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가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그녀의 눈은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지켰다고.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당신의 그 오만한 보호가 나에게 뭘 줬는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낯선 땅에서 내 쌍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절망감. 만삭의 몸으로 식당 바닥을 기어다니며 접시를 닦을 때의 비참함. 인큐베이터 안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내 새끼들을 보며 병원비를 걱정해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들. 그게 당신이 말하는 보호의 결과였어. 그녀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당신이 숙부와 왕좌 게임을 벌이는 동안
나는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전쟁을 치렀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날 지켰다고 말하지 마. 역겨우니까. 권태하는 그녀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말은 사실이었고 그가 감당해야 할 빚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가려 했지만 강윤서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며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았다. 착각하지 마. 권태하 씨,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당신의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나는 복수 따위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어. 나는 내 의뢰인의 정의를 되찾기 위해 온 거야. 그리고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온 거야. 당신의 숙부뿐만 아니라 당신을 포함한 은성이라는 이름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녀의 선언은 명확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5년 전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 아이의 엄마이자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강인한 변호사 강윤서였다. 당신의 아이들을 정말 생각한다면 당신 가문의 싸움에 우리를 끌어들이지 마. 그게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유일한 거야. 권태하는 깨달았다. 그가 5년 전 저지른 실수는 돌이킬 수 없으며 그녀의 신뢰를 되찾는 것은 은성그룹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싸움이 될 것임을. 폭풍우가 몰아치는 창밖을 배경으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며 적과 부모라는 기묘한 경계선 위에 서 있었다. 권영진 고문은 자신의 서재에서 쏟아지는 언론 기사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5년 전 그저 권태하의 발목을 잡을 장신구 정도로 여겼던 강윤서가 이제는 은성그룹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태풍의 눈이 되어 돌아왔다. 권영진은 이 태풍을 이용해 조카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을 작정이었다. 그는 권태하가 그 여자와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정확히 간파했다. 태하가 그 계집과 아이들을 비밀리에 만난 것 같다고. 권영진이 낮은 목소리로 묻자 그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젯밤 은성그룹 소유의 영빈관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저희 측 기자들이 접근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권영진은 찻잔을 들며 비열하게 웃었다. 실패라. 아니, 오히려 잘 되었군. 빗속의 재회라. 아주 그림이 좋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아는 자기가 아직도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겠지. 5년 전처럼 말이야. 하지만 이번엔 달라. 약점은 숨길 때보다. 만천에 드러났을 때 더 치명적인 법이다. 그는 비서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그 여자에게 알려주게나. 자신이 지금 누구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는지. 아이들이 4명이나 된다니 참으로 사랑스럽지 않은가. 강윤서는 그날 이후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원래의 오피스텔을 떠나 마이클 장이 급히 마련해준 보안이 철저한 고급 레지던스로 거처를 옮겼다. 하지만 이미 그녀와 아이들의 얼굴은 전국에 팔려나간 뒤였다. 아이들은 유치원에 가는 대신 낯선 집의 창문 커튼을 내린 채 숨어 지내야 했다. 엄마, 지율이는 로봇 보러 가고 싶은데 왜 우리는 계속 집에만 있어요? 막내 지율이의 순진한 질문에 강윤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권태하가 제안한 모든 형태의 경호와 지원을 거부했다. 그의 동정이나 보호를 받는 순간 자신이 5년간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야 했다. 하지만 권영진의 압박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어 교묘하고 잔인하게 시작되었다. 첫 번째 경고는 그녀가 잠시 마이클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법무법인에 들른 사이에 도착했다. 그녀가 레지던스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섰을 때 거실에는 아무도 없어야 할 공간에 낯선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배송인 정보도, 주소도 없는 기묘한 상자였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안에는 최고급 유아용 드레스와 턱시도 4벌이 정갈하게 개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옷들 밑에서 그녀의 숨을 멎게 만드는 것이 나왔다. 그것은 바로 오늘 아침 자신이 집을 나선 후 아이들이 거실 창가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찍은 고화질의 폴라로이드 사진 4장이었다. 사진 속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누군가가 망원 렌즈를 통해 이 집 안을, 자신의 아이들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사진 뒷면에는 붉은색 잉크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천사들에게는 날개가 필요하겠지요. 추락하지 않게 조심해야 할 텐데.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같은 시각 권태하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비서로부터 동일한 사진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가 강윤서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레지던스 주변에 비밀리에 배치해둔 은성그룹과는 전혀 무관한 사설 보안팀 에이전트 실드가 포착한 것이었다. 회장님, 권 고문 측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저희 팀이 방금 전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사용된 망원 렌즈에 삼각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권태하의 눈이 이글거리는 분노로 타올랐다. 감히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권영진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5년 전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숙부는 이제 강윤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까지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김비서, 섀도우 팀을 깨워 김비서의 눈이 순간 커졌다. 섀도우 팀은 권태하가 은성그룹의 회장이 되기 전 혹시 모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막대한 자금을 들여 비밀리에 양성한 최정예 특수 요원 조직이었다. 그들은 은성의 공식적인 인력이 아니었기에 그 어떤 법적 제약 없이 그림자처럼 움직일 수 있었다. 회장님, 그들을 쓰시겠다는 것은 내 아이들이야. 권태하가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내가 5년을 놓쳐버린 내 아이들이다. 강윤서가 눈치채지 못하게 24시간 그림자처럼 붙어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 내 허락 없이 그들 방형 100m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 다리를 부러뜨려도 좋다. 그리고 권영진, 그 늙은 여우의 돈줄을 전부 뒤져. 이번 소송, 언론 플레이, 그리고 이 협박까지 모든 자금의 출처를 파헤쳐. 강윤서는 그날 밤 내 아이를 모두 자신의 침대로 불러 모았다. 그녀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쓸어내리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한국으로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을까? 아니, 권태하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을까? 하지만 이 천사 같은 아이들을 보며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엄마였고 엄마는 강해야 했다. 다음 날 위협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아이들이 유일하게 바깥 세상과 소통하던 창구였던 학습용 태블릿 4대가 동시에 해킹당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던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하더니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섬뜩한 인형극이 시작되었다. 4마리의 어린 양 인형이 늑대에게 차례로 잡혀 먹히는 끔찍한 내용이었다. 엄마 무서워. 지아가 울음을 터뜨리며 태블릿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윤서는 경악하며 즉시 모든 인터넷 연결을 차단했다. 이것은 명백히 그녀를 향한 경고였다. 소송을 포기하라는, 은성그룹에서 손을 떼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그녀는 이대로 있다가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릴 것을 직감했다. 마이클, 당장 차 준비해 어디든 떠나야겠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당장. 그녀는 여권과 최소한의 짐만을 챙겨 아이들을 이끌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마이클이 미리 시동을 걸어둔 채 아이들을 급히 태우고 레지던스를 빠져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주차장 출구를 가로막고 선 검은색 밴 2대. 강윤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안았다. 하지만 밴에서 내린 사람들은 권영진의 수하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의 남자들이었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마이클의 차로 다가와 정중하게 창문을 두드렸다. 마이클이 긴장하며 창문을 내리자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윤서 변호사님, 현재 외부 상황이 매우 위험합니다. 저희가 안전한 곳까지 모시겠습니다. 이것은 주군의 명령입니다. 주군. 그들이 권태하를 부르는 호칭이었다. 강윤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필요 없어, 당장 비켜요. 이건 불법 감금이야. 그러자 남자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하지만 지금 이곳을 떠나시면 10분 이내에 네 분의 천사들과 함께 계신 사진이 또다시 세상에 공개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막기 위해 왔습니다. 그것은 협박이자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보호의 선언이었다. 권태하. 그는 그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방식으로 그녀와 아이들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강윤서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그녀는 자신이 원치 않았던 거대한 성벽 안으로, 권태하의 그림자 속으로 다시 갇히고 있음을 깨달았다. 권태하의 섀도우 팀이 제공한 방탄 차량은 도심을 벗어나 제3의 안전가옥을 향해 빗속을 질주하고 있었다. 강윤서는 뒷좌석에서 4명의 아이들을 필사적으로 감싸 안고 있었다. 아이들은 방금 전 레지던스에서 겪은 혼란과 공포, 그리고 지금의 낯선 상황에 겁에 질려 엄마의 품에서 울먹이고 있었다. 그녀는 권태하의 일방적인 개입을 증오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이들을 지켜줄 이 강철의 상자가 절실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들이 탄 차량의 뒤쪽에서 의도적으로 속도를 높인 거대한 덤프트럭이 경적도 없이 돌진해왔다. 부딪힙니다. 운전석에 요원이 외치는 소리와 동시에 차량은 굉음과 함께 옆으로 밀려났다. 강윤서는 아이들을 보호하려 몸을 날렸고 차 안은 비명과 유리 파편으로 가득 찼다. 방탄 차량이었기에 망정이지. 일반 차량이었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이다.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간신히 멈춰섰다. 덤프트럭은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음을 깨닫고는 그대로 속도를 높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뒤따르던 경호 차량 2대가 즉시 트럭을 추격하기 시작했고 남은 한 대의 차량에서 섀도우 팀 요원들이 쏟아져 나와 강윤서가 탄 차량을 방어 대형으로 에워쌌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강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확인했다. 다행히 아이들은 찰과상 외에는 큰 상처가 없어 보였지만 충격으로 인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나 경고가 아니었다. 권영진은, 그 늙은 악마는 4명의 아이들을 포함한 자신을 제거하려 했다. 아이들이 차에 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살인을 지시한 것이다. 그녀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리고 권력의 암투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5년이 지난 지금에야 피비린내 나는 현실로 마주했다. 그녀가 거부했던 권태하의 보호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자신과 아이들은 저 차가운 빗속에서 싸늘한 시신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얼마나 지났을까? 새로운 차량이 도착하고 요원들은 강윤서와 아이들을 신속하게 옮겨 태웠다.
아이들은 이미 대기하고 있던 의료팀의 품에 안겨 진정제를 맞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강윤서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자신을 부축하는 요원의 손에 이끌려 새로운 안전가옥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마치 군사 요새처럼 보였다. 사방이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모든 창문은 특수 방탄 유리로 마감되어 있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이미 도착해 있던 권태아가 굳은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어젯밤 영빈관에서 만났을 때와는 또 달랐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빼앗길 뻔했던 수사자의 분노, 그 자체였다. 권영진, 그자가 우리를 죽이려 했어. 강윤서가 텅 빈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다. 권태아는 그녀에게 다가가 젖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래, 하지만 실패했지. 그리고 다시는 그런 기회조차 없을 거야. 강윤서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주저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강한 변호사도 꼿꼿한 엄마도 아니었다. 내가 틀렸어. 내가 내 고집 때문에 아이들을 죽일 뻔했어.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려왔다. 권태아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아니,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 당신은 아이들을 지키려 했어. 내게서조차도.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 강윤서, 이건 당신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그 인간은 내 숙부이기도 하지만 이제 당신과 내 아이들의 적이기도 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권영진을 내 손으로 끌어내릴 거야. 은성그룹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거야. 그러기 위해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강윤서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네, 도움. 당신은 너시티 소송의 핵심 증거를 모두 쥐고 있어. 당신은 그자가 파놓은 함정의 입구까지 갔던 유일한 사람이야. 권태아의 말에 강윤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소송을 준비하며 느꼈던 미묘한 위화감을 떠올렸다. 분명 은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느낌. 피해자들에게 처음 접근했던 시민단체의 자금 흐름이 석연치 않았던 점도 떠올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마이클에게 연락해야 해. 내 사무실에 있는 모든 자료를 이곳으로 가져와야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변호사로서의 날카로움이 돌아와 있었다. 권태아는 김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김비서는 즉시 섀도우 팀을 움직여 마이클 장의 안전 확보와 자료 이송 작전에 돌입했다. 몇 시간 뒤 안전가옥의 거대한 테이블은 전쟁지휘본부의 작전 상황실처럼 변했다. 강윤서가 가져온 소송 자료와 권태아의 에이전트 실드가 수집한 권영진의 비밀자금 흐름도가 나란히 펼쳐졌다. 처음에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사건처럼 보였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강윤서가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노시티 프로젝트 부지 인근에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거대한 녹지대였다. 그 땅의 소유주는 유령 회사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 유령 회사의 자금은 몇 단계를 거쳐 권영진의 비자금 계좌와 연결되어 있었다. 권영진이 진짜 노린 건 너시티가 아니었어. 권태아가 그녀의 말을 받았다. 프로젝트를 고의로 좌초시키려 한 거였군. 환경 문제와 비자금 의혹을 터뜨려 은성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프로젝트를 무산시킨다. 그 과정에서 나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회장 자리에서 날 끌어내리려 한 거야.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강윤서가 말을 이었다. 당신의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너시티 부지는 물론이고
인근 땅값까지 전부 폭락하겠죠. 그때 그가 이 유령 회사를 통해 헐값의 모든 땅을 사들일 계획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내 의뢰인들의 땅까지도 그들은 처음부터 권영진의 거대한 사기극에 이용당한 거였어. 강윤서는 자신이 은성그룹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이 실제로는 권영진의 계획을 돕는 칼날로 이용당했음을 깨닫고 치를 떨었다. 권영진은 은성그룹의 환경평가 자료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강윤서 측에 흘렸고 강윤서는 그 미끼를 물고 권태하를 공격했던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동안 권영진은 뒤에서 모든 이익을 챙기려 했다. 권태하와 강윤서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5년간의 오해와 원망, 복수와 연민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에는 단 하나의 공통된 목표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적을 향한 분노였다. 좋아. 권태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판이 명확해졌군. 그가 우리를 상대로 게임을 시작했으니 이제 우리가 끝내줄 차례야. 그는 김비서를 불렀다. 덤프트럭 운전사, 그리고 그 배후. 오늘 밤 안으로 찾아내. 살아있는 채로 데려와야 해. 그리고 그는 강윤서를 돌아보았다. 당신은 법률가로서 그 인간의 숨통을 끊을 완벽한 증거를 만들어. 나는 경영자로서 그 인간의 돈줄을 모두 끊어버릴 테니까. 강윤서 변호사, 이제부터 당신은 내 의뢰인이 아니라 내 유일한 파트너야. 5년 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헤어져야 했던 두 사람이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다시 손을 잡았다. 은성그룹 임시 주주총회장은 전쟁 전야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권영진 고문은 가장 상석에 앉아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가 사전에 매수해둔 이사들과 소액 주주들은 권태하 회장의 스캔들과 경영 실책을 질타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들의 시나리오 속에서 오늘 권태하는 불명예스럽게 회장직에서 끌려 내려와야 했다. 정각 9시 권태하가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표정은 뜻밖에도 평온했다. 주주들의 웅성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다. 권영진이 조소 어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태하야, 꼴이 말이 아니구나. 그 계집 때문에 네가 이룬 모든 것을 잃게 생겼으니 지금이라도 숙부에게 용서를 구하면. 권영진 고문. 권태하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오늘은 주주총회이지 대개 유치한 연극 무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문 쪽을 향해 신호했다. 묵직한 문이 다시 열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강윤서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그녀의 정의법무법인 로고가 박힌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왜 저기서 나와? 회장을 몰락시킨 장본인이 감히 권영진의 얼굴이 처음으로 당혹감에 휩싸였다. 권태하가 의자를 빼어 강윤서를 자신의 옆 변호인석에 앉혔다. 오늘 저는 은성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 진실의 첫 번째 증인은 제 법률 대리인인 강윤서 변호사입니다. 강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주들을 향해 90도로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회의장을 울렸다. 정의 법무법인의 강윤서입니다. 저는 너시티 소송의 원고 측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소송이 처음부터 어떻게 거대한 사기극에 이용당했는지를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너시티 부지 인근의 거대한 녹지대 등기부등본이었다. 이 땅은 블루스카이라는 유령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유령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그 끝은 놀랍게도 은성그룹의 권영진 고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권영진이 소리쳤다. 거짓말, 저 계집이 지금 어딜 감히. 강윤서는 동요하지 않고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조작된 환경평가 보고서의 원본과 그 원본이 권영진 측근의 이메일에서 발송된 기록이었다. 권 고문은 의도적으로 조작된 자료를 저와 피해자들에게 흘렸습니다. 제가 권태하 회장을 공격하는 칼날이 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녀의 논리는 명확했다. 권영진은 환경 문제로 너시티 프로젝트를 좌초시키고 주가를 폭락시켜 조카인 권태하를 몰아내려 했다. 동시에 프로젝트가 무산되어 헐값이 된 부지 전체를 유령 회사를 통해 사들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 했던 것이다. 그녀의 의뢰인들조차 그 사기극의 희생양에 불과했다. 주주들은 경악했다. 권영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권태하가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강 변호사의 증언은 권 고문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영권 찬탈을 위해 은성그룹의 미래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까지도 노렸습니다. 권태하가 스크린을 전환하자 어젯밤의 덤프트럭 사고 현장 사진이 나타났다. 이틀 전 강윤서 변호사와 제 아이들이 탄 차량을 향해 15톤 덤프트럭이 고의로 돌진했습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습니다. 회의장은 이제 공포로 술렁였다. 그리고 저희는 그 트럭 운전사를 어젯밤 체포했습니다. 권태하가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덤프트럭 운전사의 절박한 자백이 음성 파일로 흘러나왔다. 돈이 필요해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권 고문님의 비서실에서 그 사람이 시켰습니다. 아이들이 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모든 증거가 권영진을 향하고 있었다. 내 이놈 감히 나를 모함해 권영진이 이성을 잃고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의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정확히 권영진을 향해 걸어왔다. 권영진 씨, 살인 미수교사, 시장 교란 행위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발버둥치는 권영진에게 수갑을 채웠다. 5년. 아니, 평생을 괴롭혀온 악마가 몰락하는 순간이었다. 권영진은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권태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권태하의 눈은 오직 곁에 선 강윤서만을 향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노르셨다. 며칠이 지났다. 대한민국은 은성그룹 오너 일가의 추악한 진실과 그보다 더 극적인 권태하 회장의 방역으로 떠들썩했다. 권영진은 구속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동결되었다. 너시티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강윤서의 의뢰인들은 은성그룹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은 물론 권영진이 빼돌리려 했던 땅까지 되찾게 되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 권태하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한옥저택의 고요한 정원. 4명의 아이들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아빠의 집 마당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었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잠시 경계했지만 곧 정원의 연못과 꽃들을 보며 신이 나 있었다. 강윤서는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얼음장 같지 않았다. 권태하가 정갈한 차 2잔을 들고 그녀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회장직을 유지했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그저 한 여자와 4아이의 아버지일 뿐이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만이 그 침묵을 메웠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 권태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장에서의 카리스마 대신 깊은 회한에 잠겨 있었다. 당신을 지킨다는 오만함에 빠져서 당신이 5년간 겪어야 했던 지옥을 감히 상상조차 못했어. 내가 틀렸어. 윤서야,
강윤서는 정면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당신을 증오했어요. 매일 밤 아이들 잠든 얼굴을 보면서. 당신을 저주했죠. 하지만 그 괴물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당신이 나를 밀어내야만 했던 이유를, 당신의 세계가 얼마나 잔인한 곳이었는지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이해하지만 용서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권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를 구하지 않아. 다만 기회를 줘. 5년 동안 잃어버린 당신의 시간, 그리고 내 아이들의 시간을 내 남은 평생으로 갚을 수 있게.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치려다 멈칫했다. 바로 그때 내 아이 중 가장 호기심 많던 딸 지아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아이는 권태아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저씨는 누구예요? 권태아의 심장이 멎는 듯 하였다. 그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딸과 눈을 맞췄다. 그는 무릎을 꿇어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는 목이 메어 잠긴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나는 네 아빠야.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아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작은 손을 들어 권태아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윤서의 눈에도 따뜻한 눈물이 고였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얼어붙었던 그녀의 심장에, 그리고 이 기묘한 가족에게 마침내 봄이 오고 있었다.